어제 하던 선납색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원천징수 했죠? 42번. 문제는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였고, 돈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한다고 했어요. 주는 사람이 빼서 주는 거고, 그럼 반대로 받는 사람은 빼이고 받는 거죠. 그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한다고 마냥 기분을 나빠할 게 아니다라고 했죠. 어차피 내가 내야 될 걸 쟤가 걷어서 내주는 거니까, 쟤가 내준다고 했으니까 난 그냥 먼저 냈다고 해버리는 거죠. 선납세금. 그러면 이제 43번을 할 차례인데,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법인세 사이클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세법이랑 그 재무회계, 회계랑 세법의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과세 기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돈을 세금을 낼 건지를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97% 정도는 1월부터 12월로 하죠.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걸 그 과세 기간으로 잡는 거예요, 법인이. 그리고 또 별일 없으면 그 회계 기간도 똑같이 하는 게 정상이겠죠. 회계 기간이랑 과세 기간을 달리 해버리면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다고 치고, 1년 동안 번 돈을 언제 내게 할 거냐. 3달 줍니다, 3달. 왜냐면 세금을 내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정리해서 내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 쓴 돈을 계산을 해서 그 뒤에 3달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1월 1일, 3월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3월 31일까지 내면 돼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번 돈을 2022년 3월까지 신고납부를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세법인데, 1년치를 3달을 준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3달 주면 3달 동안 정리해서 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럼 국세청 입장을 생각해봐요. 세금을 걷는 입장이면 만약에 우리한테 100만 원을 거둘 수 있어요. 1년을 기다렸다가. 그럼 1년 기다렸다가 100만 원 받는 방법도 있고, 6개월 지났을 때 50을 달라고 하고, 또 6개월 지났을 때 50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50씩 받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6개월분 있죠, 6개월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치를 한번 계산을 해서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연합인 거예요. 중간에 미리 한번 내라. 명분은 나중에 한 번에 100 내면 너 힘들지 않냐. 50 내고 나중에 50 내는 게 낫지 않니? 뭐 그런 명분인데 그냥 빨리 돈 내놔라 이거죠. 그럼 얘는 6개월이잖아요. 2달 줍니다. 2달. 그럼 1년에 3달인데 6개월에 2달이면 뭐 짧진 않아요. 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만 기억하시면 되죠. 저 안에만 내면 되니까.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치를 2달, 그리고 1년치를 3달.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6개월치 2달 걸리고, 그 다음에 뒤에 6개월만 구하면 1년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앞에 거 6개월을 또 할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세법은 사이클 아시겠죠? 이게 법인세, 법인세. 근데 우리는 지금 회계 배우고 있거든요. 법인세 배우는 게 아니라 회계 배우고 있잖아요. 회계는 이것도 뭐 회사가 정할 수는 있는데 똑같다고 치면 결산이 제일 중요해요. 회계는 결산이 중요해요. 결산은 12월 31일이죠. 그럼 12월 31일에 결산하고 세금은 3월 31일에 내면 되거든요. 그럼 따로따로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결산을 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괜찮아요. 근데 손익계산서에 수익 비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법인세를 내는 것도 비용이거든요. 여기서 꼬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국세청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시간을 3달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3달 있다가 내면 되지 하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12월 31일에 법인세를 넣어야 돼요. 법인세가 비용이니까. 여기서 꼬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점이 지금 안 맞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 12월 31일이 되면 재무회계상으로는 이제 법인세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 계정 과목이 법인세 비용이에요. 계정 과목입니다. 법인세 비용. 그게 44번 문제거든요. 44번 문제에 단기 법인세 비용은 1,050이다. 그러니까 이걸 12월 31일이 돼야 궁금해해요. 왜냐면 그 전에 궁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누가 내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3월까지 넉넉히 있어도 돼요. 왜냐면 3월까지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결산을 12월에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지. 이때는 법인세가 얼마지 궁금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늦은 시기가 여긴 거예요. 그 앞에는 궁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법인세 비용.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이 기준이 된다는 소리예요. 어제 42번 한 문제 풀었잖아요. 42번. 그럼 우리가 50만 원을 지금 받아야 되죠.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 7만 7천 원 삥 뜯겼잖아요. 근데 야 왜 7만 7천 원 가져가? 하니까 너 어차피 내야 돼. 내가 내줄게. 하면 우린 10월 21일에 7만 7천 원을 낸 게 되죠. 뭐 대략 이 정도 있다고 하면 10월 21일에 선납세금 7만 7천 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7만 7천 원을 생각해보면 이거 법인세거든요. 난 법인이잖아요. 법인으로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돈 벌면 법인세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만 7천 원 법인세 내야 되거든요. 근데 쟤가 내 대신에 내준다 그랬지.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준다고 했으니까 아 먼저 낸 거네. 법인세 비용을 12월 31일에 인식할 건데 지금 그 전이죠. 관심 없죠. 난 총 얼마인지 관심 없죠. 근데 7만 7천 원을 미리 내주겠다는 말만 들었죠. 그럼 그냥 선납세금인 거예요. 12월 31일 이전에 냈다. 이 뜻이에요. 선납세금이. 왜냐면 총액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7만 7천 원을 내줬다 하잖아요. 그럼 아 냈구나. 끝인 거지. 그래서 선납세금.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기 전에 낸 세금.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43번을 안 했는데 지금 43번 문제는 8월 25일이죠. 법인세 중간인합세액을 납부했다죠. 날짜 맞죠? 8월 31일 전에 냈잖아요. 그럼 8월 25일 얘는 뭘까?
얘는 180 냈죠. 180을 냈잖아요 실제로. 그럼 77,000원도 낸 거고 180도 낸 거죠. 180은 내가 낸 거고 77,000원은 쟤가 내 걸 낸 거고. 어차피 내 거 맞잖아요. 그럼 얘는 법인세 비용 인식하기 전에 낸 거죠. 계정과목은 뭘까요? 손납세금이겠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세 개 세트에 선납세금, 선납세금, 법인세 비용. 그러면 여기서 42번이랑 43번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둘 다 선납세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린 이유가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 법인세 중간인납세 내면 선납세금 뭐 이렇게 외워도 되긴 하는데 더 큰 걸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세금을 낸 건데 12월 31일 이전에 낸 거다 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원천징수,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가버리면 조금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두 개는 똑같은 거라 보셔야 돼요. 42, 43은. 이렇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숲을 보면, 물론 나무를 보면 다르죠. 다른 나무인데 멀리서 보면 이 나무나 저 나무나 똑같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42랑 43 있잖아요. 문구 부연 설명을 볼게요. 그럼 42번 문제에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일단 의미가 없다라고 표시해두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겠죠. 지금은 제가 다 말을 해주지만 나중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유는 지금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죠. 왜냐면 돈을 째가주잖아요. 그럼 돈을 째가주면 나는 떼이는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떼인 돈, 여기 원천징수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 부채고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 자산이잖아요. 그럼 지금 원천징수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는 자산으로 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자산인 선납세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부채를 해라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43번도 보세요. 43번도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필요 없는 말입니다. 선납세금밖에 안 되거든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뭐 비용으로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비용은 12월 31일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둘 다 쓸모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42, 43을 받고 이제 44번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44번은 당기 법인세 비용 1,050이다. 그냥 사실 이 세 개가 독립된 문제긴 하지만 그냥 연결됐다고 가정하고 풀어볼게요. 그럼 12월 31일에 모든 걸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12월 31일에 결산이니까. 그럼 이때는 법인세 얼마인지 궁금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1,050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대충 비슷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 법인세 비용 1,050을 인식을 해요.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1년 동안 번 돈에서 1,050을 내야 된다 이 말인데 근데 우리가 180이랑 77,000원은 이미 냈잖아요. 근데 이거 냈는데 또 내? 안 되죠? 그럼 가서 저 선납세금 있는데요. 187만 7천원. 이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선납세금을 대변으로 빼줘요.
법인세 비용은 비용이고요. 돈 나가는 거니까 그냥. 선납세금은 자산 감소네요. 자산 감소. 이거 선납세금을 냈을 때는 자산의 증가였죠.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일리지 다 쓰는 날이죠. 그럼 187만 7천 원 쓰면 이 돈은 안 나가겠지. 썼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2월 31일이죠. 그럼 12월 31일은 회계 결산일이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구해놨단 말이에요. 나 1,050 내야 된다. 근데 세법상으로 언제부터 낸다 했죠? 1월 1일부터 내거든요. 12월 31일에 안 받아줘요, 세금. 그러니까 이날 돈 못 내요. 그럼 여기에 돈이 나갈 리는 없어요. 그럼 세금이 얼마인지는 알죠. 근데 낼 수는 없죠. 이게 회계랑 세법의 차이를 알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법을 알면 아, 이때는 세금을 알아도 못 내는구나. 그래서 이름이 미지급 세금 나오거든요. 미지급 세금, 이거 미지급금이랑 똑같겠죠? 부채. 돈이 나갈 거잖아요. 얼마인지는 의미 없겠죠, 구하는 거. 문제에서 말도 해줬네요. 미지급 세금으로 대체하시오. 이게 답인 건데, 근데 이 44번도 답을 쓰긴 썼는데 이것도 그 분계를 할 필요는 없어요. 분계하는 문제 아니에요. 자동결산이거든요. 참고로 뭐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동결산. 그러니까 이렇게 분계 안 해도 돼요. 제가 그 다른 문제에서 그 대손 추정할 때 대손 추정 있죠. 대손 충당금 설정 그것도 자동 결산이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적어놓고 나중에 한 번에 쭉 보면 또 좋겠죠. 물론 따로 드린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적어놔야 되는 이유는 에너지 낭비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는 분계를 그렇게 뭐 정확히 할 필요는 없나 보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니까. 그러면 44번 문제를 좀 자세히 보면 선납세금을 조회하라고 돼 있잖아요.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게 자동결산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조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동결산할 때 옆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회도 사실 할 필요 없어요. 선납세금.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아두면 엄청 좋지. 그건 결산 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로 메모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옆에 써 있어요. 옆에 써 있어. 조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납세금과 이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알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럼 미지급 세금은 무조건 있겠죠. 무조건 있지. 그럼 이게 세금을 돈이 없어서 못 낸 건가요? 그냥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모르면 이 회사는 왜 세금 안 내지? 이러고 있겠죠. 근데 모든 회사가 다 있다고 미지급 세금은. 그 정도 느낌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다. 안 받아주니까 못 낸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42부터 44. 왜냐면 법인세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계를 배우러 왔는데 지금 갑자기 법인세 나오니까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린 거죠. 당좌자산 끝났다. 그러면 기타 당좌자산이 가지급금, 선납세금이죠. 가지급금, 선납세금 두 개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 앞에 거랑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방자자산이 끝났어요. 드디어 방자자산이 끝났습니다. 방자자산이 범위가 얼마나 넓었냐 하면 이게 150문제인가 그러거든요. 3분의 1을 혼자 먹었죠. 근데 대신에 자산을 제대로 해놓으면 부채가 쉬워요. 자산은 들어올 돈, 부채는 나갈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산도 부채를 한다 생각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인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실제로 회계 원리 처음에 배울 때 재무회계 파트에서 재고자산이 제일 커요. 자산 중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는 유동자산 하고 있고 방금 당좌자산을 끝냈고요. 이제 재고자산 할 거예요. 재고자산은 목적이 판매입니다. 판매.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그 목적이 뚜렷하게 판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업종을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업종, 우리의 업종은 제조업, 그리고 유통업도 경할 수 있어요. 도소매업. 그러면 제조업은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요. 제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재료를 사고 제품을 만드니까 원재료도 갖고 있고 제품도 갖고 있겠죠. 근데 덜 만들어진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흐름을 언제 시점을 볼 거냐가 중요한데 우린 12월 31일에 강제로 끊을 거잖아요. 12월 31일마다 끊을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덜 만들어진 애도 있겠지. 그러니까 기준이 그냥 만들어진 거 기준이 아니라 12월 31일이 기준이니까 그럼 그때 덜 만들어진 애를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제공품. 제공품. 이게 영어로 하면 work in process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중에 있다. 아마 직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공정 중에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제공품. 왜 공정 중에 있냐? 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성도로 치면 원재료는 완성도가 0%입니다.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제품은 완성도가 100%겠죠. 제공품은 그 사이 모든 것.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제조업은 원재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재료비, 인건비, 뭐 가스, 수도, 전기, 뭐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 걸 합산을 하는 이슈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원가 회계. 한 개당 얼마 썼냐? 원가 회계. 그러니까 제조업한테는 원가 회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도소매업은 얘네들은 떼다 파는 애들이에요. 팔려고 사온 애들을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상품. 끝. 떼다가 팔고 상품만 갖고 있어요. 뭐 백화점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생각하면 하이마트 만들진 않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제 도소매업은 원가 회계 필요 없어요. 사온 가격이 원가잖아요. 사온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제조업은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
원재료를 사잖아요. 원재료를 사면 그 안 쓴 거죠. 안 쓴 건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쓴 게 비용이거든요. 쓴 것 중에 개수로 나눠. 인건비 쓴 거 나눠. 전기 나눠. 가스 나눠. 다 나눠. 그리고 또 더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소매업은 얼마에 샀지? 100만 원? 그럼 110에 팔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가 회계 문제를 내기 위해서 제조업으로 가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명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겸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조업이 메인이긴 한데 이게 서브로 나오기도 해요. 같이 비중이 제조가 높고 도소매업도 할 수는 있거든요. 겸업으로. 그럼 이때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재고자산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재고자산을 취득했으니까 갖고 있는 거죠. 취득을 했으니까 갖고 있다. 근데 취득은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사는 거랑 매입하는 거랑 제조 하는 게 있죠. 매입은 여기서 매입은 원재료, 상품 두 개는 사야 되죠. 만드는 거, 제공품, 제품.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재고자산 라인업. 그럼 우리가 제조업이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유동자산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있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처음에 현금이 있어야 되죠. 현금. 내가 현금을 모아. 근데 그 현금을 투자받았으면 자본인 현금. 근데 빌렸으면 부채인 현금. 이렇게 되죠. 근데 어차피 형태는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은 당좌자산이죠. 그럼 내가 현금 충전해서 당좌자산으로 시작을 해요. 제조업이죠. 그럼 이 현금을 원재료로 바꿔요. 그럼 그 현금이 사라지면서 재고자산 원재료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원재료로 제공품 제품 만들면 재고자산 내에서 바뀌겠죠. 원재료가 제공품 제품으로 바뀌죠. 그리고 걔를 외상으로 판매를 하면 제품이 사라지겠죠. 대신 외상 매출금이 늘죠. 외상 매출금은 당좌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이 나중에 뭐가 돼요? 다시 현금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 바퀴수가 많아질수록 돈이 많아지겠지.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좌자산이 재고자산으로,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이렇게 계속 돌면서 돈이 된다. 뭐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걸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들면 더 하는 게 원칙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건 사거나 만든 거잖아요. 갑자기 생긴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있다는 말 자체가 자산을 취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냥 취득은 전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들면 그게 취득 부대 비용.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배송비 줘야 되죠? 그게
취득 부대 비용이지. 그럼 이걸 더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더하는 게. 더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예외 있었죠, 예외. 예외 딱 하나. 예외는 유일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하나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은 이 자산 중에 유일한 예외고 당연히 더하기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따로 900번 수수료 비용을 썼죠. 네, 요거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알려드렸어요. 네,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왜 더하냐 이걸 볼 거예요. 왜 더하냐. 저는 처음에 회계 배울 때 저는 항상 의심이 많고 잘 안 믿어요 뭘.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아까 물건 살 때 택배비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5만 원짜리 물건을 사요. 그럼 이게 자산이죠. 근데 택배비 뭐 3,000원 내래. 그래서 3,000원을 더 내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내 생각이 3,000원은 더 하면 안 돼.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물건은 오잖아요 나한테. 근데 3,000원은 없잖아 형체가.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갔어요. 왜 더하는 걸까? 그러니까 약간 제 느낌으로 보면 5만 원은 자산이고 3,000원은 비용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왜 얘만 안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네,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해야 늘긴 늘어요. 교수들은 싫어했지만. 그러면 이걸 이제 찾을 겁니다. 왜 더하는지. 근데 이걸 재고자산에서 알 수 있거든요.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익과 비용 이걸 할 거거든요. 수익이랑 비용은 관념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퇴근하면서 10만 원 벌었다 이게 수익이고 버스 타면서 이만큼 돈 썼다 이게 비용이고. 그 관념적인 개념인데 수익은 쉽거든요. 우리가 물건 팔면 수익이에요. 제품 팔고 상품 팔면 수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비용인 거예요. 비용을 언제 잡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제가 회계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있어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이 내용이 뭐냐면 수익은 쉽다 그랬죠? 팔면 되니까. 근데 비용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럼 비용을 언제 잡나요? 하니까 비용은 수익이 있을 때 잡아라. 반대인가? 수익이 있어야 비용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쓰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느낌이냐면 방금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다. 오늘 퇴근하면서 10만 원 벌었다 이 생각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수익 발생했죠. 왜냐면 일을 한 건 팩트니까. 근데 내가 이 10만 원을 벌기 위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 10만 원 위에 쓴 돈이 버스비 뭐 2,500원. 그럼 10만 원을 위해 2,500원 쓴 거 맞죠? 이 둘은 상관관계가 있죠. 그런 느낌으로. 그때만 비용을 잡으세요.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 비용의 출처가 밝혀졌을 때만 잡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은 발생주의에서 파생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네, 수익 비용이라는 말 자체가 발생주의의 결과물이니까요. 그럼 이때 비용을 언제 잡는지를 쭉 써볼게요.
비용을 언제 잡는가? 첫 번째, 비용을 잡는 방법.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방법. 수익에 직접 대응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예시도 같이 적을게요. 예시. 예시가 매출 원가. 매출 원가. 그리고 판매 운반비. 요 두 개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 몰라도 돼요. 그 전산회계 1급 합격할 때는 지장이 없는데 그냥 제 욕심이에요. 알면 좋아요. 알면 진짜 좋아요. 매출원가 개념이 좀 어렵거든요. 요걸 좀 이해해 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상품으로 예를 들 거예요. 상품. 우리가 상품을 사다가 파는 회사라고 가정하고 상품을 78만 원에 떼오는 거예요. 78만 원. 상품을 78만 원에 사올 겁니다. 근데 이 상품은 한 개당 운반비가 2만 원씩 들어요. 2만 원씩 들어요. 그럼 더 해야겠죠?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내가 이 78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 운반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2만 원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 했죠. 그럼 우리가 이 물건을 사오면서 80만 원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물건 사면서 수익이 발생하나요?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있으면 안 돼요. 수익이 있어야 비용을 잡는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운반비는 없어지는데요? 비용 아니에요? 근데 원칙이 수익이 있어야 비용을 잡아라. 수익 없지? 네. 그럼 비용으로 하지 마. 비용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방법이 없어. 자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산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 개 샀다고 할게요. 78만 원짜리 운반비 2만 원 들여서 80 들었죠? 이걸 두 개 산 거야. 그럼 총 160 들죠? 160. 그럼 회계 처리는 상품 160, 현금 160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계는 분계고 그 안에서 또 개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 상품을 사느라 160을 썼잖아요. 그럼 그 160을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매입 원가예요. 매입하면서 쓴 돈. 매입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상품인데 상품 160, 현금 160인데 그게 개념이 뭐냐 하면 매입 원가다. 사느라 쓴 돈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매입 원가는 160이 되는 거죠. 사느라 160 썼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조 원가가 나올 순 없죠. 샀으니까. 취득이 두 개 있다 했잖아요. 매입과 제조. 근데 여기서 상품은 제조 못하죠. 매입 원가 160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개를 팔았다고 할게요. 100원에, 100만 원에. 그럼 100만 원 벌죠? 그럼 그게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이 100원이에요. 한 개 팔았으니까. 80만 원에 사온 걸 1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지. 그럼 매출액 100원 맞죠? 이게 수익이거든요. 수익 발생했죠, 그럼. 그럼 그때 회계가 물어봐 주는 거야, 나한테. 너 100원 벌었네.
이 100원 버느라 얼마 썼어? 하면 그때 말하는 거야. 이거 사느라 78만 원 썼고 그때 사올 때 운반비도 2만 원 썼는데요. 그럼 80 썼네? 그럼 지금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보류가 된 겁니다. 살 때 운반비가 자산이 된 이유는 보류가 돼서 수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까지 자산에 붙어서 존버를 하는 거지. 수익이 났다. 그럼 그때 말하는 거예요. 2만 원도 썼었다고. 그러니까 팔려야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의미가 없는 돈이거든요. 안 팔리면 이 2만 원은 평생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을 사오느라 운반비 포함된 애들 있잖아요. 이게 안 팔리고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자산이 커 보이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운반비 쓴 돈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알아야 뭐 돈을 번다고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매출액 100, 수익 100되겠죠? 수익 100. 그럼 이때 매출 원가라는 개념이 나와요. 원가가 쓴 돈이거든요. 그럼 매입 원가는 매입하면서 쓴 돈이죠. 그럼 매출 원가는 매출액을 벌기 위해 쓴 돈이라고. 100원 쓰느라 번 돈 80이죠. 매출 원가 80. 자, 얘 둘이 대응하는 거예요. 수익 비용. 딱 아다리가 맞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매입 원가 160, 매출 원가 80이잖아요. 사온 건 두 개고 판 건 한 개니까. 그럼 여기서 매출 원가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팔린 거에 사온 가격, 팔린 거에 사온 가격. 이걸 알아야 돼. 팔린 거에 사온 가격. 매입 원가랑 팔린 거에 사온 가격은 다르죠. 매출 원가가 그거예요. 보통 이걸 잘 모르거든요. 이거 모르면 회계를 절대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본입니다. 그 제조업이나 유통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물건을 뭐 떼다 팔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 원가가 없거든요. 근데 뭐 제품을 팔거나 상품을 팔면 이거 모르면 돈 못 법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팔린 거에 사온 가격. 이런 거 쓰는 거 좀 쪽팔려요. 팔린 거에 사온 가격. 책에 절대 이렇게 말 안 해줘요. 팔린 거에 사온 가격. 원래는 팔린 것의 사온 가격인데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취득 부대 비용을 자산에 더하는지? 이유. 자산을 취득할 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용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산으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단기 매매증권 예외고. 일단 이렇게 정리해놓고 요 붕괴를 자세하게 적어드릴 거예요. 일단 좀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